자, 3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코딩이 뭐가 오류가 있나 이런 것들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텝을 맛볼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스텝을 좀 뜯어볼 겁니다. 데이터 스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는 방법들 배워볼 거고요. 데이터 스텝 내부 안에는 PDV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PDV를 못하면요, 안 돼요. 뭐야? 네, PDV를 못하면 데이터 스텝을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PDV 개념을 오늘 살짝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하는 거 있죠. 그래서 프로프린트. 프로프린트 한번 배워볼 거고요. 데이터 정렬하는 거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코딩의 오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텍스 에러랑 그 다음에 데이터 에러. 그 다음에 원래는 이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스 시험이 바뀌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로직 에러라는 건데요. 문법 오류나 데이터 오류는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사용자가 작성한 코딩이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물을 내는 경우 혹은 다르게 실행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로직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로직 에러가 언제 일어나냐. 이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신텍스 에러, 데이터 에러, 그 다음에 로직 에러가 있더라.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신텍스 에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는 syntax라는 건 문법이란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grammatically wro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syntax error라는 거는 grammatically wrong 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에는 세스가 어떻게 하냐면 실행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이 구문들 실행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행이 종료되는 거를 로그 창에 뭐라고 표기가 되냐면 fail to execute program 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요게 보이면 요 문장이 보이면 데이터 스텝을 잠깐만 정확하게 데이터 스텝을 실행을 시켰는데 fail to execute program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로그 창에 error라는 붉은색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텍스 에러가 일어나서 세스가 프로그래밍을 종료하겠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를 종료하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류가 있습니다. 데이터 오류는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경우인데요. 그렇게 막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경우인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숫자형 변수인데 문자형 값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형태가 안 맞는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입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에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개체를 결칙치 처리해 버립니다. 아, 나 이거 안 넣을래. 그냥 안 넣어버릴래. 그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실행은 계속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크게 막 문제가 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 명이 막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있어요. 만 명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9,999명의 데이터를 다 삭제하실 거예요? 아니죠. 넣을 수 있는 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 에러가 있는 애만 결칙지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변수 값을. 그 해당 변수 값을 결칙지 처리하고 실행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실행이 계속 진행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문 오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스가 종료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결칙지 처리해버리고 실행을 계속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게 지금 40페이지의 얘기입니다. 자, 신텍스 에러 조금 더 볼 건데요. 문법적인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자, 문법적인 오류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이 코딩을 한번 작성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데이터 워크.12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로그 창입니다. 로그 창. 로그 창은 여러분이 사용한 코딩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쓴 코딩이 있는데 갑자기 밑줄이 그어져요. 여기 밑줄. 밑줄 부분은 여기가 틀린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의심. 반드시 틀린 거는 아닙니다. 의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러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신텍스 에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에러 구문 오류라는 뜻이 뜨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현재 세스 시스템은 현재 스텝을 실행을 중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fail to execute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이렇게 밑줄이 쳐지면서 예상된다 라는 거예요. 다음 항목이 예상된다. 이게 틀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름이 좀 잘못되지 않은 걸까? 다운표를 찍어야 됐던 거 아닐까? 이런 키워드 옵션들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닌데 지금은 맞췄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름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가 틀린 걸까요, 여러분? 못 찾아내면 안 됩니다. 뭐가 틀린 걸까요? 데이터셋의 이름은 시작하는 글자를 숫자로 처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1, 2, 3이 아니라 언더바 1, 2, 3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언더바 1, 2, 3으로 고치던지 아니면 뭐 A를 붙이셔서 A 1, 2, 3으로 붙이시던지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명명 규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아까 밑줄 친 부분이 뭐라 그랬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합리적인 의심 구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밑줄이 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거 찾아내는 것도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가 밑줄이 지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러 일어났어요. 지금 뭐 이게 없네요. 이렇게 진단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오류가 발생해서 세스 시스템은 현재의 실행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오류의 진단 내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fail to execute 프로그램이니까 신텍스 에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요. 1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촉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딩 보시면서 어디가 틀렸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세미콜론이 없는 상태예요. 자, 세미콜론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풋 문장이 어디에서 끝났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쭉 읽다가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즈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풋 문장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카드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문이 없고 갑자기 1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세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1이 나오지? 카드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스에서는 데이터 라인스 또는 인파일 문장 또는 카드 문장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콜론 집어넣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미콜론의 부재가 좀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부재가 되면 세스가 문장을 제대로 끊어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밑줄이 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틀리게 되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되셨죠? 자, 셈 문장에 지금 우리 셈 문장 아직 안 배웠죠? 셈 문장에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세미콜론이 없다. 이거 찾아내는 문제예요. 12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셈 문장이라는 걸 배우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잘못 놨어요. 문제 배치를 좀 뒤쪽에 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B번이 정답입니다. Add a semicolon at the end of a set statement 라는 문제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45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에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데이터 오류는 문자 변수인데 숫자 변수인데 문자 변수 값을 넣었다거나 아니면 그 형태에 안 맞는 변수를 넣었을 때 뭐 아니면 입력을 한 값이 뭐 잘못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게 데이터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경우에는요, 그냥 헤딩 개체에 그 해당 변수 값을 결칙지 처리해버리고 실행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봄, 여름, 가을이가 있는데 여기에 몸무게를 입력을 했어요. 몸무게를 입력을 했는데 가을이 거가 키보드 자판이 안 좋아서 결측치가 됐더라. 문자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결측치가 됐더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반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7kg가 되는 거예요. 일단 가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봄이랑 여름이만 구하는 겁니다. 봄이와 여름이의 평균 무게만 구해서 56과 58의 평균인 5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원리를.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PDV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부분은 솔직히 살짝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가시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세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코딩을 체크하는 작업을 해요. 데이터 스텝은 코딩을 체크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스텝은요,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 하면 코딩,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를 해요. 이거를 하면서 겸사겸사 PDV를 생성을 합니다. PDV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목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목판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유명하냐면 목판으로 해서 찍었기 때문이에요. 활자를 이용해서 찍었기 때문에. 아닌가요? 몰라요. 저 국사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자, 그래서 목판에다가 이제 뭘 하는 거죠? 활자를 지금 심어 놓고 있는 거예요. 활자를 심어 놓고 이 활자가 올라가 있는 거를 어떻게 저기 책으로 만들죠? 맞아요. 여기에 잉크를 막 바르죠. 잉크를 막 발라서 쿡 찍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목판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PD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판 위에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값을 집어넣고 그거를 종이 위에 팍 찍으면 그게 이제 데이터 한 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목판 안에 끼는 것들이 데이터 값들이에요. 세스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판을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PDV라는, 우리가 PDV는 프로그램 데이터 벡터의 약자예요. PDV라는 목판을 하나 준비를 하고 이 PDV에다가 각각의 홈에 알맞은 데이터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음을 다 하고 나면 그걸 이제 종이에 찍어요. 빈 종이에 찍으면 이 종이에 이제 PDV에 넣어놨었던 값들이 찍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한번 가보면요. 데이터 스텝은 첫 번째 코딩 문법적인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스텝 전체를 한번 훑습니다. 이렇게 한번 훑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검사해요. 아니, 코딩을 검사합니다. 아, 데이터 문장 틀린 거 없고 여기도 틀린 거 없고 인풋 문장도 틀린 거 없네. 다 틀린 거 없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서 겸사겸사 뭘 하냐면 PDV를 생성을 합니다. PDV. 그러니까 목판을 만든다라는 거죠. 목판을 누가 만드냐? 인풋 문장이라는 애가 목판을 만들어요. 한번 훑으면서, 그죠? 지금 1번이에요, 1번. 이렇게 문장을 훑으면서 인풋 문장의 목판에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했을 때 여기를 읽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인풋 문장이 cow, pig, cat이라는 거를 각각 여기 PDV 안에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요. 되셨어요? 그래서 데이터 스텝이 1번이 끝났을 때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오류가 없다면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cow, pig, cat이 완성된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PDV의 변수들이 만들어지더라.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한 개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우, 피그, 캣에 각각 1, 2,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의 값이 각각 이 PDV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목판에 이렇게 활자를 꼈어요. 즉, PDV 내부 안에다가
이렇게 틈이 있는 공간에다 알맞게 데이터 값들을 집어넣으면 뭘 해야 되죠? 아웃풋을 해야 됩니다. 아웃풋을 한다는 건 이 개체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에. 그죠? 종이에 찍어야지만 그게 데이터화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찍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47페이지에 보시면요. implicit output이라는 게 있습니다. implicit output. implicit output.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한 마리의 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mplicit output이라는 건요. 내재되어 있는 outpu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output. 그죠? implicit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utput이라는 문장이에요. 사실은. output이라는 문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런 문장 있죠. 데이터 스텝의 런 문장 바로 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implicit output이라는 거는 데이터 스텝의 런 문장 바로 위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텝이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인풋이 개체를 끌고 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인풋 문장이 개체를 끌고 와요. 개체를 1, 2, 3을 끌어다가 여기 안에 넣고 다시 implicit output을 거쳐서 찍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 페이지가 좀 더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 훑었던 건 기억이 나시죠? 데이터 스텝의 첫 번째 단계로 이걸 다 훑는다고 했죠. 그리고 PDV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데이터 스텝의 1단계로. 그 다음에 데이터 스텝의 2단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텝의 2단계. 데이터 스텝의 2단계에서는요. 여러분 여러 번 읽어요. 데이터 스텝을.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읽고요. 얘를 읽어서 개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카우피그 캣에다가 각각 1, 2, 3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이렇게 들어가고 바로 4, 5, 6을 읽지 않습니다. 여기를 읽지 않아요. 여기를 읽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implicit output으로 가요. 바로 implicit output으로 가서 이거를 찍어버립니다. 여기에 있었던 목판 위에 있었던 1, 2, 3을 바로 데이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1, 2, 3으로. 이해되셨나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런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다시 올리는 역할을 해요. 데이터 스텝으로 다시 올리는 역할. 그래서 이번에 인풋 문장을 다시 실행하면 이번에는 다음 줄로 넘어가서 4, 5, 6을 갖다가 각각 PDV 내부 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implicit output을 거쳐서 개체화가 태어나요. 그래서 1, 2, 3 한번 태어나고 4, 5, 6 한번 태어나고 7, 8, 9 한번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PDV의 개념을. 자, 그래서 implicit output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mplicit output이 쾅 하고 찍어야지, 목판을 찍어야지 그게 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날 배우는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한번 더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예 감이 안 잡히면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이 이 PDV 내부 안에 떨어지고 implicit output, 그 다음에 4, 5, 6이 들어가고 implicit output, 그 다음에 7, 8, 9가 들어가서 implicit output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어떤 분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못 칩니다. 그냥 자동으로 존재하는 애예요. 자동으로 존재하는 애입니다. implicit output은 못 쳐요. 자동으로 얘기 안 해도 존재하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추측하는 문제인데 데이터 farm 동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 해당 데이터셋은 농장에 관련된 데이터셋이래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농장에서는 소와 돼지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장이 몇 개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추론할 수 있을까요? 농장은 아무래도 3개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뭔가 의미하는 것 같죠? 요 한 줄 한 줄 한 줄이. 그죠? 그래서 농장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농장이 3개 있다. 그러니까 observation이 3개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observation이 3개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됐죠? 아니, 알게 된 건 알게 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observation이 3개가 될까요? 어떻게 카드문에서 입력을 해야지 observation이 3개가 될까요?
바로 1, 2, 3을 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합니까? 엔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엔터를 해야 다음 줄로 넘어가서 4, 5, 6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 8, 9를 읽고. 그죠? 1, 2, 3 엔터 치니까 이게 개체로 인식이 된 거예요. 엔터는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개체를 분리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개체를 분리해 줄 수 있을 때 엔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카드문에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농장에는 소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 농장. 첫 번째 농장에 소가 몇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죠. 한 마리. 제가 갑자기 12마리요. 12마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반론을 하실 거예요? 12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인데. 왜 12마리라고 하지? 아니야. 그거는 12마리가 아니야.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야, 왜 안 돼? 여기 띄어쓰기가 있잖아. 라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1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변수의 값들을 구분할 때는 그럼 뭐가 구분을 해주는 거죠? 띄어쓰기가 역할을 해주는 거고, 개체를 구분해주는 건, 변수의 값은 스페이스, 개체를 구분해주는 거는 엔터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뒷장에 이제 빈칸에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자, 디폴트 값으로, 디폴트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런 설정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의미합니다. 자, 엔터는 뭘 구분한다고요? 개체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값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는 개체 구분, 스페이스는 변수 값을 구분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스텝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데이터 스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문장에는 뭐예요? 데이터 스텝의 데이터 스텝의 데이터 문장은 나는 데이터 스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스텝으로 인해서 어디에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어느 라이브러리에 어느 데이터셋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문장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put A라는 무슨 변수? 숫자형 변수. B라는 숫자형 변수. C라는 문자형 변수를 만들겠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문을 통해서 이제 개체 값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1, 2, 3이 A, B, C에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하고 2, 3, 4가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3, 4, 5가 들어갈 수가 있도록. 그런데 인풋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정리를 한번 다시 할 건데 인풋은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인풋 문장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스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PDV 목판이죠. 목판에 변수를 위치시키는, 생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빈 공간의 목판에다가 우리가 변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들었죠. 변수 홈. 그죠? 그리고 1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레코드 줄로 넘어와서 카드문에서 새로운 줄로 넘어와서 개체를 읽어서 PDV에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레코더로 넘어와서 라는 요 단어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것까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input 문장은 두 번째, 데이터 스텝의 두 번째 작업에서 뭐 한다고요? 새로운 레코드로 넘어와서 개체를 읽어서 PDV에 입력한다까지를 외워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역할이 어떻게 두 가지나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각각의 읽는 시간이 다르죠. 데이터 스텝의 첫 번째는 문법을 한번 다 체크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문법을 다 체크하는 시간 동안에 인풋 문장이 그때 읽히면 그때는 PDV의 변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었죠. 그때는. 그죠? 그리고 나서 런 문장이 이터레이션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위로 올린다 그랬죠. 여기 체크해보세요. 여기 이터레이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려서 인풋 문장을 통해서 인풋 문장이 이번에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개체를 읽어내라. 1, 2, 3을 읽어서 PDV 내부 안에 넣어라. 넣었으면 이제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야 되잖아요. 누가 데이터화 작업을 시켜주나요? 여기 있는 애가 데이터화를 시켜주죠. 누구였어요? 이름이 implicit output.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이라는 존재가 개체화 시켜줄 수 있는 거. PDV 안에 있는 그 값을 팡 찍어서 데이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애가 implicit outpu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은요 프로프린트입니다. 프로프린트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출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출력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프린트 데이터 워크.마우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죠? 프록시저 중에 프린트 하는 것을 할 건데 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마우스라는 데이터셋을 인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워크.마우스, 얘도 데이터 워크.마우스입니다. 근데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이 데이터 라인즈라는 문장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데이터 라인즈라고 쓰시던지 아니면 카드문이라고 쓰시던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타이핑을 해보시고요. 얘가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그래서 프로프린트 데이터는 등호하신 다음에 work.AA를 내가 출력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데이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프로프린트 run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파일을 출력을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여기 프로프린트 특정 파일에 서술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가장 최근에 만든 애를 출력을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프린트라고만 치시면 가장 최근에 만든 파일이 출력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프로프린트의 썸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프린트의 썸문장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있어빌리티하게 읽어야 되죠. 프로프린트의 썸문장, 그죠?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읽으시면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문장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앞 글자를 따서 읽으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이거는 무슨 문장이죠? 자, 프록 문장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프록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까지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프린트 문장이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건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썸 문장이요, 럼 문장이요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 썸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썸 문장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이냐면 해당 변수를 일단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해당 변수 값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당 변수의 전체 합을 마지막 줄에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썸을 했기 때문에 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력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변수들 값의 총 합산을 다시 여기다 구해준 거죠. 30만 원 이렇게 되셨죠? 자, 이거는 타이핑을 꼭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발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 문장은 베리어블 문장이에요. 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프로프린트의 발 문장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프린트의 발 문장. 발 문장에는요, 내가 보고 싶은 변수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보겠어 라는 뜻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변수가 내가 보고 싶은 변수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셋, 뭐 금융권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막 변수가 300개, 막 400개씩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변수들을 내가 다 볼 필요성은 없겠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변수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 변수를 그냥 인쇄를 다 하시면 출력을 그냥 다 하시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변수만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발 문장입니다. 발 문장. 그래서 나는 뱅크.코리아에 변수들이 많겠지만 나는 이런 변수들만 보고 싶어. 뱅크 로케이션 인터레스트 언더바 1이라는 변수들만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발 문장입니다. 발 문장에 이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발문에 선언된 순서대로 출력물이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뱅크.코리아에 변수의 순서가 로케이션부터 먼저 나왔어요. 원래 원본 데이터셋에는 로케이션, 뱅크, 인터레스트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얘가 먼저 있었거든요. 변수가 로케이션이라는 애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변수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로케이션, 뱅크, 인터레스트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발문장에서는 지금 뭐부터 썼습니까? 뱅크, 로케이션, 인터레스트 언더바 1 이렇게 썼죠. 그러면 출력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출력물에는 발문장에 선언된 변수들만 그 선언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선언된 순서대로. 그래서 원본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뱅크부터 변수가 출력이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십시오. 발문장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 문제에서는 자, bar
다음에 썸 문장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발은 이 변수들만 보여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타이프랑 bread라는 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썸 문장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썸 문장이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그 해당 변수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능이 있고 그 변수들의 합산을 모두 구해주십시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5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what is the result라고 했을 때 the sum statement produce a grand total of number예요. 그죠? 넘버라는 변수의 총합을 구해주더라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정답은 A번. 자, 그 다음에 주성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변수명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읽다가 input, bank, interest underbar 1 이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 코딩을 보통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공유하는 곳도 있고 공유를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공유를 하는 곳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남의 코딩 읽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불쾌하고 불쾌한 건 아니고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인터레스트 언더바 1이 딱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폭발합니다. 왜냐면 인터레스트 언더바 1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뭘 써놓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앞 사람한테 보통 전화를 해요. 뭐 부서별로 막 전화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코딩을 작성을 할 때 그 코딩에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레스트 언더바 1은 1분기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거를 주석을 처리해 놓는다라고 해요. 주석 처리. 자, 그래서 주석은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하나 넣으시면 문장 하나가 마비가 됩니다. 에스터리스크를 하나를 이렇게 넣으시면 에스터리스크 이후부터 세미콜론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전체 문장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스가 이 주석문은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터리스크를 한번 작성을 해서 문장 앞에다가 두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 자체가 다 마비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 줄에 걸쳐서 마비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하시면요. 그 중간 내용물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가 나오는 이 부분까지를 다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 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즐거운 세스 라이프를 위해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시면 한 줄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되셨죠? 한 줄이. 만약에 내가 컨트롤 슬래시로 해놓은 거를 다시 풀고 싶다. 해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랑 슬래시 키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플러스 기호로 바꿔주십시오.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주석을 했다가 주석을 뺐다가 주석을 넣었다가 주석을 뺐다가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레이블인데요. 여러분들 프로프린트를 했을 때도 잠깐만 다시 얘기해드리면 프로프린트를 했을 때는 주석이 안 보입니다. 그죠? 이 코딩을 한 다음에 프로프린트 뱅크 언더바 인터레스트라는 걸 내가 출력해서 보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인터레스트 언더바 1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게 프로프린트 된 것들은 보통 부장님들한테 결제를 부탁할 때 낸단 말이에요. 그죠? 부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코드를 공유해서 보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 결과물을 딱 받았을 때 그냥 확인하고 체크만 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코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로프린트의 결과물만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인터레스트 언더바 1이라고 하면 아마 다시 빠꾸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변수명을 출력될 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프로프린트가 되었을 때 변수명이 이쁘게 꾸며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프로프린트가 되었을 때 걔가 이쁘게 꾸며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변수명을 바꾼다고 안 했어요. 이쁘게 꾸며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기능이 뭐냐면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이라는 거는 변수명이 있으면 그 위에다 포스트잇을 살짝 붙여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살짝 변수명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놨다. 그럼 실질적으로 변수가 바뀐 걸까요? 안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포스트잇 밑에 변수명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는 거는 변수명을 깔끔하게 이쁘게 프로프린트 할 때만 이쁘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블이라는 문장을 사용하세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프로프린트의 레이블 문장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프린트의 레이블 문장은요, 왼쪽에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변수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출력될 때, 프로프린트 되었을 때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십시오 하는 내용물을 싱글 커테이션이나 더블 커테이션 내부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하셔야 되고요. 등호하셔야 되고 싱글 커테이션에 더블 커테이션 내부 쓰시고 이렇게 출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물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interest underbar 1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프로프린트 할 때, 그죠? 프로프린트 할 때는 interest underbar 1이라는 실제 변수명은 내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 변수가 interest of first quarter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변수, 오른쪽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길 원하는 레이블의 문장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데이터에는 interest of first quarter라는 변수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출력될 때만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이블 문장을 쓴다고 다 레이블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레이블 문장을 쓰셨으면은 레이블이라는 옵션을 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레이블 옵션을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레이블 옵션. 자, 이 레이블 옵션을 추가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레이블 문장을 아무리 열심히 써도 레이블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Why? 왜? 왜 이렇게 흥분했지? 왜 안 되냐면 여러분 레이블을 걸어놓는 거는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레이블이 걸려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보고를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보고서를 받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고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코딩을 작성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딩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레이블이 걸려있는 게 좋을까요? 안 걸려있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레이블로 출력이 된 프로프린트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닌 게 좋을까요? 아닌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코딩을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세요. 자, 프로프린트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다 핸들링 작업을 조금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이제 4.1%안 준대요. 1분기에. 그래서 이거를 3.5%로 고쳐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럼 interest of first quarter라는 변수는 실제로 변수명이 뭐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interest underbar 1이었나? 이게 뭐지? 변수명이 뭐지? 변수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레이블을 보고 변수명을 역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레이블이 그럼 뭐가 걸려있었지? 레이블 이거 보니까 실제 변수는 인터레스트 언더바 1이구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레이블 작업은 해놓되 내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이블이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레이블이 작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인 겁니다. 레이블이 진짜 작동을 하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료끼리 일을 할 때는 레이블 옵션을 지우고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한테 보고할 때는 레이블 옵션을 키고 프로프린트를 돌려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레이블을 선택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놨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블 옵션을 우리가 껐다 켰다를 선택할 수 없다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죠? 그럼 돌아갈 때마다 레이블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레이블은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문장 쓰시고 왼쪽에 있는 변수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레이블 문장 쓰시고 왼쪽에 있는 변수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레이블 쓰시고 왼쪽에 있는 변수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한번 쓰시고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풋 문장에서 변수를 나열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엔터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
요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이블 문장을 썼으면, 레이블을 한번 썼으면 세미콜론이 한번 들어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레이블 한번 쓰고 세미콜론 한번 쓰고, 레이블 한번 쓰고 세미콜론 한번 쓰고, 레이블 한번 쓰고 세미콜론 한번 쓰고 이렇게 됐죠. 근데 난 이게 귀찮아. 그러면 레이블 쓰고 세미콜론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군요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프로프린트에만 레이블을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스텝에서도 레이블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문장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거 레이블 문장이구나. 그럼 데이터 스텝의 레이블 문장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코드라는 변수에 레이블을 잡 띄고 대문자 description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The label of the variable job code is job description. 쉬운 거죠.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한번 58페이지 잠깐 멈춰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C번입니다. 그죠? 이 형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레이블, 프로프린트 레이블 옵션이 들어갈 때 레이블 문장이 들어갈 때 너 그 형태 알고 있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A번은 왜 틀렸죠? 레이블 옵션을 빼먹었어요. 그럼 레이블이 작동을 안 하겠죠. 여러분이 레이블 문장을 아무리 열심히 썼어도 레이블 문장은 작동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왜 틀렸죠? 등호가 없어요. 레이블 프라이스는 sale pric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블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C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C번.